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심야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 카타르 소식을 맨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에 이어서요, 이 카타르도 국빈 이 방문을 했어요. 뭐 역사상 처음이죠,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카타르 국왕도 내년에 이 방한 초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타르와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이 카타르 방문에서 최대의 성과는 뭐 이미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은요, 이 LNG 선 그 무려요 5조, 사상 최대의 지금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총 39억 달러짜리고요. 17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성공시켰어요. 자, 어마어마한 영업사원 1호로서의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카타르 방문 성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요, 이제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자, 오늘 정무수석이 비공개리에 인용한 위원장을 만났습니까? 아니, 당연히 뭐, 본인이야, 뭐, 이게 대통령 시대하고 뭐, 그 다음에 혁신이 뭐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뭐, 그 말을 꼭 그렇게 뭐, 믿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 메시지가 없으면 왜 가겠어요? 뭐, 중요한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정무수석이 비공개리에 국회를 방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주 성숙한 방법은 못 된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저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이거 아무 관계없어. 대통령이 뭐 하려고 혁신위 하는데 개입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안 해도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 누구 정무수석인데요? 김기현 대표 정무수석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 정무수석이잖아요. 인요한이 딱 갔으면 저 같으면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럼 전화로 야 네 마음대로 해 하면 될걸. 민요한 위원장이 뭐 혁신위원장이 뭐 대통령 밑에 뭐 부총리입니까, 총리입니까, 아니면 대표 윗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진짜 메시지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정무수석의 이 방법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글쎄요, 뭐 저는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여하간 이 정무수석이 전달한 메시지를 한번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몰라요. 진짜 메시지를. 왜냐하면 이건 뭐 비공개를 했으니까 다만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유추. 자, 그래서 이 정무수석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일단 다 조율하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자기 멋대로 갔다가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런 얘기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민희가 또 열이 받쳐 있네요. 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나는 미등록 제적된 상태이다. 그리고 나는 장학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줬다. 그러나 토해나 하면 기꺼이 토해내겠다. 열 받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해석되는, 뭐 사실 또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은 그 김종인 수준에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기본 수준이라는 게 무슨 수준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하간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딱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준석이하고 한편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도 좋지 않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우선 윤 대통령이 카타르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분이 카타르 국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받는 행사를 가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이 의장대 사유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안경을 썼네요. 예, 안경을 사우디에서부터 안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아마 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눈이 필요하면 안경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국왕과의 이 정상회담, 이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그래도 제가 이 카타르 방문만 제가 자료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도 나머지야 뭐 다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넣을 자막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료화면 이 카타르만 쭉 했는데요. 우선 카타르 최고의 성과, 대한민국 이 LNG 선박, LNG
17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HD 현대중공업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총 39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의 반년치 일감. 이로써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한국 기업 적유율이 74%에서 81%. 그러니까 이제 LNG 운반선은 대한민국이 거의 독식하는 수준이다. 요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축적된 이 경험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타르 방문을 통해서요, 이 포괄적 이 전략 협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는요, 포괄적 이 전반 포괄적인 그런 협력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이제 한국과 이 카타르의 관계를 갖다가 이 최고의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지금 이제 큰 기여를 이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현재의 관계는 그냥 포괄적 동반자 관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앞에다가 전략이라는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붙이는 건 뭔가 뭐 전략적이다 할 때 좀 뭔가 고상하게 보이고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는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타르하고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도가 아니고 앞에 포괄이 붙어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뭐 중국보다도 훨씬 더 격상된 관계로 발전시켜 놨다. 이번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정상회담 후에 이제 MOU를 어마어마하게 또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MOU 이 5건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건수는 5개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 면에서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스마트팜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 건축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우리 양 국가 간의 공간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 협력,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렇게 5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한국하고 카타르는 내년에 가요, 수교 50주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도 이번에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그래서 이 카타르 국왕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한국과 카타르 간의 관계는 지난 50여 년간에 걸쳐서 약 130건의 건설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74년도 수교 당시에는요, 40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역액이. 그런데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71억 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카타르하고도요, 이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양국 정상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카타르 방문 내용은 여러분께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과 카타르 간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이 한국의 무역보험공사가요, 카타르 개발은행하고 금융협력 양해각서, 즉 MOU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의 내실화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지금 당사로 와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비공개로 만났고, 다 만나고 나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꼭 일단 여의도로 오게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언론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기본요, 총선 공천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항상 관심이잖아요. 언제든지 총선 개입 안 한다가 기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누누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총선 공천과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면서 국가정책을 만드는 곳인데
당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라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천 개입 가능성에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혁신위원 인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위원장을 만나러 온 건 대통령의 개입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했다. 저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인 위원장에게 알아서 다 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혁신으로 하는지 또 몇 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에는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지금 이제 여당에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획단장은 사무총장의 단장인데 그걸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의원들도 단장이 대표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자. 3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대통령이 여당 총재가 아닌데 무슨 영수라는 말이 있느냐.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약간 꼬리를 좀 내리고 상황 보면서 가부를 좀 검토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딱 잘라서 안 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요, 당연히 이재명하고 단둘이 해도 무조건으로 안 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아니 범죄인하고 대통령이 만나면 되겠습니까? 범죄인하고 만나면 완전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처럼 야당에서 프레임을 짜서 얼마나 여론을 호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쟁적인 새로운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이는요, 영장 기각이 되고 강서에서 이기니까 세상이 끝난 걸로 착각에 빠져 있는 인간인데 여기에 날개를 더 달아주는 여야 이 대표회담이 아니고 대통령까지 끼어서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요, 만에 하나 그런 사정이 본다면은 지가 이제 대통령보다 상왕이다. 이 상왕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만나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요,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영장 기각 그리고 강서 승리 요 두 개의 별장을 가지고, 예, 이 스타 딱 요거를 가지고 모자 딱 두 개 별을 받았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나는 대통령 우야. 왜?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 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자, 이제 두 꼭지인데요. 이제는요, 이 조민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교육의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취소 절차가 다 끝나면 장학금 환수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요거를 듣고 이제 조민이가 지금 열이 받쳐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장학금을 요청한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내놔라. 예, 환수하겠다. 그러면은 기꺼이 돌려주겠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감에서 제가 미등록 제정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랍다. 그래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다. 그리고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해서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관학회에서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 만약 관학회에서 절대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에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2014년도 1학기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관학회에서 802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후 2학기든 9월 30일에 부산대 의전으로부터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러니까 서울대 측에는 휴학원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학된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등록이 안 되니까 미등록,
재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처리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처리한 합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지금 이제 서울대 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복잡하네요. 아이고, 뭐 이거 서울대학, 정말 서울대 학창이 조국한테 쩔쩔매가면서 노예 기관 노릇한 거 보면 서울대도 이거 문 닫아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눈치나 보면. 물론 유홍림 현 총장이 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오재세 총장이 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오재세 그러니까 이 교육부 징계 먹고 그러잖아요. 야, 이 서울대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학교 채통 있는데 이 조국 같은 범죄인한테 질질 짜가지고 질질 매여가지고 말이죠. 이 오재세 총장 이런 인간이 총장을 했으니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유홍림인가요? 예, 서울대 총장. 뭐 이분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뒤늦었지만 이 입학도 취소하고 장학금도 전부 다 환수 조치하고. 근데 이 조국 서울대에서 봉급 준 거 이거 토해내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다양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동훈 장관의 내년 출마는 제가 보기에요. 출마는 어떤 방식이냐, 이제 지역구 출마냐, 아니면 전국구냐, 지역구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쭉 종합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종로로 나간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본래는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 출마하는 것은 마음을 굳혔다. 요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종로 출마설. 종로가 아무나 갖다 놓다고 당선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강남에 출마해? 그러면 강남은 국민의힘 말뚝만 박으면 된다니까요. 그 말뚝도 당선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서쪽, 송파 일부. 자,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강남 갑을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서초를 얘기하고 송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구. 예. 강남구에 출마하는 것은 치사해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종로 출마설에 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장관도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장관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야망이 있어서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야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종로라는 의미는 국민의힘이 한 장관에게 총선 지휘권을 넘겼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앵커가 물으니까 한 장관이 총선을 지휘한다고 총선이 잘 될 것 같나? 나가면 될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 당선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종로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기운으로 수도권 전체 선거판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거다. 예. 잠깐 아주 그냥 딱 무시해버려요. 국민의힘의 이런 판단을. 그러면서 말이죠.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갔지만은 이낙연한테 20% 이상 차이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떨어진 것은 20% 이상은 아니고요. 18.68%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종로는 옛날에야 정치 일본이라고 했고 유권자 구성 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곳인데 종로 유권자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예, 아무나 갖다 놓는다고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출마와 관련해서는 강남에서 출마하면 그건 좀 치사해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강남 쪽에서는요, 우리 국민이 나오기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사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출마는 아까 말씀드린 끝났고, 출마는 이제 결정이 다 된 거고, 지역을 어디로 선택하느냐가 이제 본인, 그리고 국민이, 당연히 대통령 의견 포함,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 당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 하나고, 더 큰 거는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그 다음에 전체 여권으로 본다면 내년 총선을 승리하는 그런 이 모멘텀으로 승리하는 그 큰 틀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카드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에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회 배지를 안 단다. 국회 배지를 안 달고서 다음 대선제로 뛴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또 다른 장관직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이제 총리로 갈 수 있겠지만은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발탁한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역풍이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각으로 복귀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무조건 배지를 달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맞붙는 것이지, 만약에 이 배지가 떨어진다. 그러면요, 차기 대선 주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찾아낸다 한들 아무리 여건이지만은요, 현재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야당에서의 이재명의 지금의 정치적인 지분 이런 걸 본다면 이재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불길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의 선동술이 능하죠. 첫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이 2027년도에 피선거권을 딱 이 박탈시킬 정도로 이게 진행이 빨리 될 것이냐. 3심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거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대선 게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출마하되 무조건 하고 이길 수 있는 곳. 예. 그러나 상징성이 전혀 없는 거. 이건 안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상징성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절대 과반 달성에 기여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거리가 좀 있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